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저명한 문필가 중 한 명인 알베르토 베빌라과의 이야기입니다. 특유의 감성적, 감수성과 깊은 심리적 통찰력으로 유명한 베빌라과는 인간의 마음속 숨겨진 구석구석, 즉 외로움, 기억,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조용한 후회에 대해 자주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을 이 작품만큼 아름답게 포착한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에 걸려온 전화라는 작품,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크리스마스에 걸려온 전화, 알베르토 베블라과. 페데리코는 난생 처음 크리스마스 날 혼자서 만찬을 들었다. 스스로 요리한 음식을 앞에 두고 식탁 머리에 앉아서 어느 땐가는 자식들과 부인이 앉았었지만 지금은 텅 빈 의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지못한 듯 억지로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서재로 가서 잠들었다. 책들이 방바닥에 쌓여있는 조그만 서재였다. 침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떨어져 있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멀리 가버린 후 아파트의 한쪽 부분을 파느라고 큼직한 집 가운데 벽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에겐 고작해야 물건들이 가득 찬 비좁은 방 2개만이 남겨졌을 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계속해서 울렸다. 페데리코는 잠에서 깨어나려고 애쓰면서 크리스마스 날 저녁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전화를 할까 하고 무의식적으로 자문하였다. 오래전부터 그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친구들만이 드물게 전화를 하였다. 그는 800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 소리는 머리 너머로 어색하고도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고요한 밤중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머리를 들어보니 눈 내리는 어두운 밤이 창에 비쳤다. 바닥엔 축제 때 쓰는 장식용 등이 있었다. 수화기에 손을 얹었다. 마치 벨소리가 손을 꿰뚫는 것 같기도 했고 손에 붙잡힌 교활한 짐승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았다. 귓속으로 감정에 북받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를 갑자기 긴장시켰다. 여보세요? 되풀이 말했다. 그때 페데리코 씨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가 헐떡거리는 숨소리에 섞여 있었다. 페데리코는 어느 늙은 여인의 소리려니 하고 생각했다. 누구시죠? 당신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 무슨 일이시죠? 페데리코는 또다시 물었다.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낯선 목소리 속에 어떤 즐거운 기운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인은 똑똑히 말했다.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것만 말하고 싶군요. 내내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5살 때부터죠. 당신에 대해선 전부, 즉, 당신의 진한 금발머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이젠 잿빛으로 되었고, 당신은 사랑에 빠졌던 일도 있으며, 결혼하여 자식들을 가졌고, 부자였던 당신이 이젠 가난해졌고, 정으로 얽혀 살다가 이젠 외로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 등도 다 알고 있지요. 모두가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지요. 그만! 그따위 어리석은 이야기로 사람을 방해할 시간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밤도 아니잖소. 페데리코는 성난 소리로 외쳤다. 다른 데나 걸어보시오. 그는 귀에서 수화기를 떼어내려고 했다. 맥 빠졌다기보다는 뭔가에 홀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한사코 다정함을 지키고 있었다. 페데리코 씨, 수화기를 놓지 마세요. 바보짓이 아닙니다.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증해 드릴까요?
입증이라니, 무슨? 그는 소리쳤다. 15살 때 당신은 부상을 입어 오른쪽 관자놀이에 아직도 흉터가 있지요? 당신은 아벤티노의 성 사바에서 사셨습니다. 앞에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집이지요.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다. 22살 때 결혼했는데 그때 당신의 부모님은 안 오셨습니다. 부친께서 그 여자를 반대하셨지요. 원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당신들은 종종 다투었지만 당신은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22살 때 딸을 하나 낳았... 그만! 그만! 페데리코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런 걸 온통 다 말하시는 걸로 봐서 날 잘 아시는군요. 그럼 나도 당신을 알 텐데 누구시죠? 그따위 얘기는 그만두고 왜 이런 농담을 하시죠? 누군지 말해 주시오.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다. 페데리코 씨, 화내지 마세요. 그래야 소용없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당신의 좋은 점만을 원했던 사람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감 때문에 당신은 고독해진 것이지요. 그렇죠? 제 말대로이죠? 당신은 날 모릅니다. 어쩌면 한 번도 못 봤을 테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보면서 이웃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페데리코는 간청했다. 그녀는 웃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아실 겁니다. 고민 끝에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처음엔 그를 알고 싶었는데 그는 조금씩 조금씩 자기로부터 멀어져가 도저히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여러 번의 사랑을 거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타성적인 감정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의 창문 뒷길 혹은 자동차 안에서 갖게 되는 영상으로나마 그 사람과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그걸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영상은 온통 당신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지요. 농담이시군요. 성탄절 밤에 하기에는 지나치게 멍청한 농담이십니다. 페데리코는 웃으면서 말했다. 날 사랑한다느니 영상이니 생명이니 그래 지금 무슨 장난을 걸겠다는 거요? 낯선 여인은 침묵을 지켰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생명이라고요? 어째서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라고 덧붙였다. 이게 크리스마스로서는 마지막 밤이 될 거고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게 이 순간이 온 거죠. 무슨 뜻이지요? 어떤 순간이란 말씀이시죠? 페데리코가 물었다. 페데리코 씨, 당신이 잊어버리려 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지요. 침묵이 뒤따랐다. 전화드리겠어요. 라고 그녀는 끝을 맺고 수화기를 내려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페데리코는 소리쳤다. 이마에 땀이 배어났다. 그날 밤은 추웠다. 그는 전화기 앞에서 곤욕을 치는 것 같았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페데리코는 사무실에 돌아왔다. 지난번에 장난 전화가 그를 치욕스런 기분에 젖게 하였다. 그에겐 고통스럽고 심지어 잔인스럽기까지 하였다. 지난날 자기에게 사납게 전개되었던 과거 자체에 대해서 그 나이에 받게 되는 일종의 반사작용이었다. 전화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농담이야. 바보 같은 농담에 지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며 밤을 설치곤 하는 괴로운 밤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도 사무실을 나오며 씁쓸하고 놀라운 기분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걱정을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과 낯선 여인이 그에게 새겨놓은 자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의자 등받이에 있는 저고리를 입은 다음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알고 있는 친지나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의 머릿속엔 고작해야 죽은 여인들의 이름만 오락가락하였다. 젊은 시절의 여자친구들, 그를 사랑했던 소녀들, 또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 등등. 그는 자식들이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식들이 멀리 달아나 버린 때부터 깊은 고독감에 사로잡혀 정이라곤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노인네였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서로 간의 몰이해가 그들 사이에 반목을 낳았다. 페데리코는 정말로 외로운 노인이었다. 모든 회사의 사무실들이 한층, 또 다른 한층, 심지어는 꼭대기층이나 다락에 이르기까지 즐비한 창문들을 닫아버리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 위에 한 회사가 지부를 맡겨주었다. 행운을 낳지 못한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경영자나 지부장으로서 아래층에서 문서 관리국에서, 아니 문서 기록자 하나 없는 사무실에서 처음 직업을 가지는 사람의 자세로 그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가 운 좋게 큰 시장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간 다음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한 처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외로운 노인에게 전화가 걸려와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그는 멍청하게도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라는 개인과 장난을 하고 또 그의 고독을 없애줄 수 있는 것으로서 그가 살아있다는, 또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외시 당하고 있지 않다는 생명력의 표시였기에 어떤 농담도 그를 고통스럽게 하진 않았다. 그는 눈속을 걷기 시작해서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이르렀다. 한때는 전차가 있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버스에 올라 아직도 축제의 기분에 쌓인 로마 시내를 지나 아벤티노에서 내렸다. 그가 결혼할 당시까지 양신과 함께 살았던 집 쪽으로 갔다. 앞에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집이었다. 대문을 찾아 들어가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붉은 벽의 중앙에 이르러 외국 대사관 간판이 문 위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페데리코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선 주위를 돌아다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눈 속에 묻힌 대리석 벤치들도 예나 다름없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고 잎사귀를 따냈던 사철나무도 마찬가지였다. 두 집 사이에 좁게 난 길과 들녘도 똑같았다. 대사관 옆에는 단지 집 두 채만 있었다. 길 건너편 조그만 집들에 이르기까지 반은 깨끗하고 반은 눈 때문에 질퍽질퍽한 길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낯선 목소리가 진실을 말했고 또 그게 농담에서 나온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유리 뒤에 커튼을 들이우고 긴 발코니가 있는 창문을 통하여 자신을 그 보이지 않는 증인이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했다.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형체가 어두운 커튼에 가리워져 마치 물속에 잠긴 몸을 조금 드러낸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상상되자 그는 오싹해졌다. 곧 정신을 차렸다. 그 환영에서 벗어나려 했다. 쓸쓸하게 살아오는 동안 그가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진실한 정이 그를 붙어 다니다니 그것이 그에겐 괴상스럽게 여겨졌다. 머리를 저었다. 어리석은 짓이야. 그는 거듭 생각했다. 그의 생은 살아온 그대로라는 것이다. 다시 버스를 타러 왔다. 머리를 창에 기댄 채 그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보던 시내의 광장, 길, 다리가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동안 그에겐 마지막으로 변화가 생기는 듯했다. 많은 갈등 끝에 고통이 서서히 고조되었다. 사실일 리가 없는 정말로 농담일 듯한 고통이. 그날 밤도 또 다음 날 밤도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페데리코는 한사코 전화기 옆에 앉아서 팔베개를 벤 채 늦도록 자지 않고 있었다. 외부 세계로부터 그 끈질긴 소리라도 듣고자 수화기를 들고 냈던 전화기는 그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래도록 버티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그랬다. 그제서야 그는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자 침대로 갔다. 4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페데리코는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이전처럼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2시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고선 창가로가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길들은 아직 그다지 밝지 않았고 시내 중심으로부터 생긴 섬광이 언덕 너머로 높이 솟아나고 자동차들의 불빛이 번쩍였다. 드디어 그는 침실로 건너갔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자 그는 서둘러 잠을 청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집의 정적을 깨뜨렸을 때 그는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잠은 깼으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벨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일어나지 않고 전화벨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리려고 하다가 몸을 일으켰다. 침실에서 나와 서재로 들어갔다. 전화통을 꼭 붙잡고 벨소리, 정적, 어둠, 신비 등이 야기시킨 야릇한 공포를 의식했다. 수화기를 들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 목소리였다. 페데리코는 과거에 생각해두었던 말들을 온통 털어놓고서는 한 번도 끊긴 일이 없었던 대화에서처럼 훈훈하고 위안을 주는 그 목소리에 그만 자신을 맡겼다. 저는 밤에만 전화할 수 있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나의 마지막 위기인 성탄절부터 낮에는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난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야수처럼 기어다니지요. 어쩌면 자신을 쳐다보거나 아직껏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게 부끄럽. 못 알아듣겠소. 페데리코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따위 얘기들을 늘어놓은 이유나 당신이 내게 왜 그런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있으면 너무나 늦을 겁니다. 그녀는 되풀이했다. 당신에게 느끼는 이 멍청하고 약간 미친 감정, 즉 나의 이 무기, 당신은 그렇게 부르기를 더 좋아하시겠지만 나의 마음속에 묻힌 후 내 육체와 더불어 묻혀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생명에 대해서 숙고했듯이 아직도 깊이 생각했으면 했지요. 그들의 숨소리는 페데리코의 손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긴장감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침묵의 순간과 일치하였다. 낯선 여인은 계속 말했다. 결국 난 어쩌면 당신의 부인인 셈이죠. 당신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당신 곁에서 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뒤돌아보면 날마다 수치감을 느껴 스파이처럼 숨어서 당신 뒤에서 당신의 발자국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짓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부인보다도 더욱 강인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당신의 사진을 침대맡에 두고 있는 거 아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존재했으면 당신이 날 버렸다거나 혹은 내가 당신을 버렸든지 아니면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날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사실인지 알고 싶소 하고 페데리코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사실이라니 뭐가요?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난 늙은이라오. 나 같은 늙은이는 바보짓도 믿게 되고 그 바보짓을 사실상 자비 속에 변형시킬 수도 있어. 그녀는 말했다. 살아오던 방법 그대로 말씀하시는군요, 페데리코 씨. 당신은 희망을 갖지 못했지요. 희망이란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지 않았단 말이지요. 당신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고이즘 때문에 그랬어요. 그녀의 에고이즘이 당신의 것을 위안해주고 정당화시켜줄 것이니까요. 그녀는 결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희망도 없고 또 평생 동안 자신 속에 잠겼던 고독에 도움이 되리라 보았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한 것이겠지요. 들렸소, 제발! 그가 간청하였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엔 너무나 두려웠겠지요. 그 믿음이란 결국 당신의 절망감을 더욱 입증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믿으셨을 테니까. 당신은 하고 있는 일마저 과거의 당신, 즉 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당신에 대한 반발처럼 느꼈지요. 결국 일에 있어서마저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을 갈구했었거든요. 그들은 그 밤에 오랫동안 얘기했다. 페데리코는 저항도 동정심도 아닌 어떤 감정이 깃든 행복감과 자신의 과오를 다시 발견했다. 그것은 진실이 되는, 항상 진실이 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당신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듭 말했다. 당신이 알아차려야 했던 다른 많은 것들을 못 알아차린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밝기 시작했다. 창 아래에 있는 나무들의 장벽을 넘어서 태양은 길, 언덕, 지평선에 어떤 소리를 깃들게 하는 것 같았다. 이전엔 아무런 소리도 깃들지 않았을성 싶었던 것들에게 페데리코는 태양이 건물들 사이로 솟아올랐음을 알았다. 페데리코는 물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어디서 전화하는 거요? 여기 바로 여기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 침대에선 당신의 창도 보이고 또한 당신도 보이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난 당신을 보고 있어요. 제발 이름이라도 말해주구려. 페데리코는 간청했다.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요. 그녀는 반대했다. 당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의미 없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전화할 거요? 네, 하겠어요. 대화는 중단됐다. 페데리코는 잠시 동안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초저녁에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그의 집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들의 엉성한 골조가 벌써 들어찬 뜰에 반대편에 커다란 건물 하나가 몇 개의 창문에 불을 밝힌 채 우뚝 솟아 있었다. 바로 저기다. 저기. 그러니까 그 대사관 옆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 하얀 커튼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창문일까? 그는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면서 미세한 움직임마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추위는 더욱 혹독했다. 페데리코는 늦도록 자지 않았다. 그날 저녁의 대화가 그를 오랫도록 잠들지 못하게 한 것뿐 아니라 방의 추위를 피하여 침대 속에 그냥 있는 게 좋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그는 모든 일이 잘 되어 손댈 필요마저 없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 책상 위에 있어야 했다. 사실 그에게 지급되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꼬박꼬박 기다리는 것이 고작해야 그의 일이었다. 그것은 몇 해 전부터 그가 자진해서 의무화하고 완고하게 해놓은 자유의지로서 중요하지도 않은 그의 사업에 적용하는 정확성과 의무감 등은 단지 타인들의 무관심에 대한 일종의 반응에 지나지 않았다. 사무실로 가는 동안 그는 걸음을 가끔 멈추었다. 눈 기운을 깊이 들여마셨다. 현란한 눈빛을 보면서 길게 호흡하니 현기증이 일어났다. 사무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으나 책상 위에 서류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리를 길게 뻗고 턱을 괴고서 자기 앞에 막연한 점을 응시했다. 전날 저녁에 전화 내용을 다시 생각했다. 그녀와 나눈 얘기, 암시, 또 바로 그 숨소리와 침묵 등을 다시 생각했다. 자신의 환상이 다른 측면에서 지워놓은 이해할 수 없는 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의 창문 맞은편에 있는 창문들 중에서 어느 한 개의 창 뒤에 얼룩진 점이었다. 건물 정면의 창들은 눈빛의 휘황한 백색에 잠겨 있었다. 그 얼룩진 점 속에 누가 있었을까? 그에게 전화하던 여인의 얼굴은 어떨까? 그의 추상과
결혼한 추상적인 아내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떠한 신비력으로 인하여 그 여자가 페데리코에게 과거지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이 아직껏 살아있으며 쓸모있는 것이라는 환영을 주게 되었을까? 진실이건 거짓이건 또 농담이건 사실이건 혹은 미친 것이건 간에 페데리코는 어떤 얼굴이나 육체에 자신을 결합시키듯이 그 낯선 목소리에 자신을 결부시키고 있었다. 더 이상 질문, 가상, 의심을 하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또 하루 종일 심지어는 저녁이 되도록 그러고 싶은 욕망 때문에 편안해지지 못했다. 페데리코와 낯선 음성의 주인공은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제 그들은 연말에 대해서나 지난날의 로마, 사람들이 꽉 찬 가게들, 주고받아야 할 선물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녀도 처음에 전화에서 나타났던 고통스러운 기운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 대화만 끝났다 하면 페데리코는 뜰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건물의 창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호기심은 더욱더 강렬해졌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다. 혹은 그의 이고이즘에 대한 그녀의 비난과도 같았다. 아무튼 무언가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있는 일반 가정집의 이름들을 전화번호부에서 조사하리라 생각했다.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내린 구체적인 결정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진실이 되어 나타날까 두려워 결정 내리길 피했었다. 그러나 이젠 별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긴 목록에서 이름과 성, 또 전화번호를 알아맞히기만을 바랐다. 여러 차례 읽었다. 아무렇게나 번호를 하나 골라잡아 다이얼을 돌렸다. 어느 하녀가 요란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페데리코는 머뭇거리며 안주인에 대해 물었다. 남부 사투리로 말하는 두 번째 목소리가 우울하게 들려올 때까지 그는 제법 오랫동안 수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렸다. 페데리코는 머뭇거리며 실례했다고 하고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또다시 해봤으나 가슴이 뛰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좋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았으며 자기에게 일어나는 신비가 피상적인 몇 마디로 인하여 침해될지 모르는 하나의 성스러움을 갖고 있는 듯 싶었다. 이번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수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세 번째 번호를 돌리려다가 그만두었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아직도 해가 지려면 멀었다. 그는 창문을 꽉 닫아버리고 어둠 속에서 도둑처럼 움직였다. 마치 자기를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눈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며 그따위 속임수에서 벗어나 자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늘이 어두워짐을 알았을 때 그는 또 하나의 속임수를 꾸몄다. 오버를 걸쳐 입고 길로 나왔다. 뜰을 지났다. 눈에 젖은 신축 건물들의 골조 사이에 드문드문 있는 전등은 기하학적인 야릇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버려두었던 제설기로 파헤치고 석회석을 뿌려 눈이 녹아 드러난 땅을 지나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 널따란 뜰 한복판에와 머리를 지켜들고 전화로부터 받은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그 세세한 점들을 가능성 있는 표지로 간직하고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이름 모를 창문들은 빽빽했으나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페데리코는 산처럼 높이 솟은 벽들 사이로 드러난 높다랗고 좁은 하늘과 몇 개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양옆에는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층계가 두 개 있었다. 왼쪽에 층계를 골라 몇 계단 올랐을 때 한 사내가 바로 위에 나타났다. 누구시죠? 어디 사시죠? 의심스럽게 묻는 것 같았다. 페데리코는 당황하여 그 문지기를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를 숙이고 되돌아가 한마디 말도 없이 건물에서 나왔다.
자신의 전화를 즉각 확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무슨 전화에 대한 얘기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괴로운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말 괴로운 거죠. 그는 배를 움켜쥐며 말했다. 모든 것이 자명하게 밝혀지는 날, 모든 비난을 철회하고 순수하고도 단순한 진실을 털어놓으리라고 다짐했다. 환영 때문에 생긴 늙은이의 허언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를 이해할 것 같았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간 그는 전화 검사 청원서에 서명하고 귀가했다. 이제 두 개의 비좁은 공간에서 가까스로 참느라고 생긴 열기만이 남아있었다. 침실에서 서재로 건너왔다. 그리고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망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일 수 있도록 유리 뒤에 서서 책상과 벽에 밝혀진 불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뒷짐을 지고 머리를 높이 쳐들어 반항이라도 하듯 꼼짝않은 채 의례적으로 된 전화 약속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몸의 동요가 책더미 사이로 전해질 때까지 그는 곧은 자세로 서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티려 했다. 유리창에서 벗어나기 전에 자기를 알리고 인사를 전하려는 듯한 제스처로 얼굴 가까이 손을 들어 흔드는 순간이었다. 멀리 있는 불 꺼진 창문 뒤에서 다른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손가락을 눈앞에 펼쳤을 때 그는 목덜미가 오싹해짐을 느꼈다. 비참한 제스처를 하며 공포를 느꼈다. 관능적이고 현혹적이었다. 정말로 모두가 악몽이었다면, 단순히 망상이거나 광란의 소리였다면, 진정한 광기가 낯선 여인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면, 처음 몇 번의 전화가 걸려오고 난 다음 그에게 생긴 것과 같은 결함으로 그가 여러 해 동안 정직하고 깨끗한 관계를 찾아서 이룬 역설적인 변형과 함께 퇴화해 버린다면, 그는 안락 의자에 쓰러졌다. 이미 쓸데없는 질문들이었다. 조금 있으면 알 듯 싶었다. 몇 시간만 있으면, 몇 시간이 어쩌면 전 생애만큼이나 가치가 있었으리라. 그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노력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쉽게 참을 수 있었다. 피부가 빳빳해지고 관자놀이가 서늘함을 느꼈다. 한편 무릎 위에 있는 손도 무감각해졌다. 현실로부터 그를 떼어놓은 이상한 형태의 잠이 다가와 그를 정중하게 모셨다. 전화벨이 매우 늦게 울렸다. 깊은 밤중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똑같은 목소리였다. 이번엔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드디어 자동적으로 신비를 풀어줄 전화 접촉일 따름이었다. 단순히 페데리코 하는 소리만 들렸다. 목소리가 변했다. 한 번, 두 번 이름을 되풀이 불렀지만 그녀에게서는 다정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거칠게 숨을 쉬며 가까스로 애쓰고 있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는 외쳤다. 목소리가 끊겼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전화 체크 결과를 알려줄 다른 전화를 기다렸으나 아침 일찍에야 왔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드디어 받았을 때 페데리코는 문서 기록 일을 하며 배웠던 정성을 기울여 종이에 큰 글씨로 똑똑하게 적었다. 펜을 놓고는 종이를 주시했다. 세실리아. 그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팔을 뻗쳐 전화 다이얼을 만졌으나 그만두었다. 아직 너무나 격렬한 감정이었다. 기다렸다가 종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내려가는 게 더 나았다. 그 아파트 건물로 가서 층계를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는 게 나았단 말이다. 오후회하고 싶었다. 뭐 때문에 오후회한담? 왜 조금 있다가 말고 당장 못하는 거지? 어째서 몇 시간만 있으면 걸려올 전화보다 앞서서 전화로 할 이야기를 직접 생생한 대화로 바꿔놓지 못할까? 그는 길로 나왔다.
며칠 전 밤에 갔던 길을 또 걸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선 바람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신축 건물들의 뼈대 사이로 나아가면서 뜰을 통과하였다. 예전에 바로 그 마당이 나타났다. 똑같은 사람이 그의 어깨 위로 나타났다. 이제 페데리코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대하여 물을지 정확히 알았다. 이름을 대고서 올라가야겠다고 말했다. 문지기는 머뭇거렸다. 페데리코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딱딱한 인상을 받았다. 드디어 그가 대답했다. 올라가세요. 하녀가 있을 겁니다. 친척이신가요? 친척이냐고? 페데리코가 물었다. 몇 계단 더 올랐다. 빙빙 돌아가는 층계의 철 난간 안쪽에서 그림자가 페데리코에게 말했다. 부인은 돌아가셨소. 어쩌녁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앰뷸런스에서 죽었죠? 문지기의 말이었다. 페데리코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기 주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다.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은 것 같은. 다시 힘을 내어 힘차게 올라갔다. 그녀가 살았던 층에 도달했다. 아파트의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다. 그는 들어갔다. 현관은 희미한 조명으로 움침했다. 방으로 들어가니 한복판에 침대와 옷장이 있고 바닥엔 빨랫거리가 쌓여 있었으며 퀴퀴한 약 냄새가 가득했다. 침대맛 오른쪽 탁자 위에 전화기가 눈에 띄었는데 벽에 부착시킨 전화선이 꼬여 있었다. 또 닫혀진 유리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 창 속엔 멀리 뜰 건너편에 있는 그의 집이 노랗게 얼룩져 있었다. 한 소녀가 의자에 앉아 침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몇 발짝 떼었을 때 그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시죠?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페데리코는 시선을 돌려 둘러보다가 결정적인 것을 보았다. 받침대 위에 20살 때 찍은 자신의 사진이 있었던 것이다. 웃음 띄운 그의 젊은 얼굴 주위에 은으로 된 액자의 태가 둘러져 있었다. 잠시 그녀를 응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란다. 난 아무도 아니거든. 하고 말했다. 아파트의 문 옆에는 크리스마스가 표시된 커다란 달력이 반쯤 찢어진 채로 매달려 있었다. 페데리코는 나머지 반과 허연 표지가 드러나도록 남은 종이들도 다 찢어버렸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아파트 건물을 나왔을 때 다시 눈이 오기 시작했다. 페데리코를 둘러싸며 지상으로 떨어져 소리 없이 떨어지는 바람 속에 응고되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에 걸려온 전화. 음, 조용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말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이야기죠. 작가는 우리에게 유령도 기적도 적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기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의 공허함에 둘러싸인 남자 페데리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마치 세월을, 아니 세상을 뛰어넘어 그에게 닿을 듯한 목소리에 갑자기 감동합니다. 발신자가 기억 속의 누군가였는지, 꿈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마지막 메시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발신자가 무엇을 일깨워주는가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그 연약하고도 아픈 진실 말입니다. 과거는 어두운 구석, 오랜 후회, 한때 사랑했고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사람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전화벨 소리만으로도 문이 열립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페데리코는 여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그를 둘러싼 침묵은 변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은 따뜻함과 침묵을 거부했던 사랑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깊죠? 이 작품 저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의 과거도 분명히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만약 크리스마스에 의문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잃어버린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혹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들려오는 진실이 너무 가까울까봐 그냥 전화벨 소리가 울리도록 두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